월 7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제 낡은 바람막이 안에 연 매출 5천억 물류회사의 지분 증서가 들어있다는 걸, 제 서류 가방 속에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강남 380억 빌딩의 열쇠가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왼손 검지의 하얀 흉터가 영하 25도 냉동창고에서 죽음과 싸운 2시간의 흔적이라는 걸. 일주일 뒤 그들은 제 사무실 문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죠.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저는 가난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합니다. 2012년 겨울,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같은 말을 돌려줍니다. 이번엔 법인 인감과 계약서를 들고서, 맞아요. 세상은 냉정하죠. 그래서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냉동창고 바닥에서 시작해 강남 빌딩 회의실에서 끝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차갑게 돈을 벌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 남자. 돈의 가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밤, 상견례 테이블이 얼어붙던 그 순간부터 상견례에서 월 7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 제 사무실 문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날 저는 가난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왼손 검지의 차가운 흉터가 말해요. 냉동창고 바닥에서 시작했던 제 시간을. 그 밤 그들이 제게 건넨 건 돈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제가 돌려준 건 분풀이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제 딸 한소진과 윤준호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한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갔어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 준호 부모님은 검은색 울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죠. 윤태성 이사장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성입니다. 강남에서 재활의학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석입니다.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죠.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체국이라는 단어에서 공무원 연금을 계산하는 듯 했어요. 아, 우체국. 오래 근무하셨나 보네요. 35년 정도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말로 우체국 집배원으로 5년을 일했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에 30년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윤태성의 부인 박미라 씨가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코스 요리 가격이 좀 나가네요. 한 사람당 15만 원이라니. 어르신, 부담 안 되세요? 목소리엔 배려가 아니라 확인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낼게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연금 생활하시면 쉽지 않으시잖아요. 제 딸 소진이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물만 마셨고요. 아닙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낼게요. 대신 다음엔 어르신 댁 근처 백반집 같은 데서 편하게 만나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백반집. 그 단어가 공중에서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진이의 손가락이 냅킨을 잡아 비틀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그건 좀 하고 말끝을 흐렸죠. 하지만 윤태성은 아무 말 없이 와인 리스트를 넘기고 있었고, 박미라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스테이크 코스 4개요. 아, 근데 어르신 것만 파스타 세트로 바꿔주세요. 가격 좀 낮은 걸로요. 어머님, 소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봤죠. 왜? 어르신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무 비싼 거 시키면 부담되시잖아요. 저는 같은 걸로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웨이터는 난처한 얼굴로 박미라를 봤고 박미라는 혀를 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 4개로 주문하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성은 와인을 따르면서 말했죠. 한 선생님, 따님이 데이터 분석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핫한 분야죠. 우리 준호도 의사지만 솔직히 앞으로는 데이터가 의료를 바꿀 겁니다. 소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런데 말이죠. 윤태성이 와인잔을 빙글 돌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거 문제, 예식 비용, 혼수 분담, 이런 것들이요.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준호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 쪽이요. 시세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전세 끼고 있는데 그걸 빼고 신혼집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18억. 그 숫자를 던지는 순간 윤태성의 어깨가 살짝 펴졌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각자 부담이잖아요. 저희는 예식 비용하고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거 준비할게요. 한 선생님 쪽에서는 뭐 살림 장만이나 예단 정도 부담 안 가실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부담 안 갈 만큼이요? 네. 뭐 월급쟁이 하시다 퇴직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억지로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소진이가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고, 소진아.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마. 우리 다 가족 되는 사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나중에 서운한 일이 없지. 윤태성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따님이 지금 전세 사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본인 명의 집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혼 후에 따님 생활비 지원 같은 건 어렵겠네요? 아니, 오해 마세요. 괜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애 낳으면 육아 지원도 해줘야 하고 맞벌이 하면 아이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정에서 좀 도와주시거든요. 아버지,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요. 준호가 처음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손을 저었죠. 아니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중에 서로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게 더 안 좋거든. 박미라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준호 키우느라 많이 들어갔어요. 의대 등록금, 유학 준비, 레지던트 생활비. 다 합치면 억 단위예요. 그런데 소진 씨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결혼은 현실이야, 소진아.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만하세요. 소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소진이의 손을 붙잡았지만 소진이는 뿌리쳤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오빠 집안 재산 때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박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세상은 냉정해, 소진아. 너도 알잖아. 세상은 냉정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왼손 검지가 저릿했습니다. 2012년 겨울 냉동창고 바닥에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 제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이사장님, 박 여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한 선생님, 오해하신 건 아니시죠? 저희가 괜히 오해는 안 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 이사장님, 내년 봄에 병원 확장 계획이 있으시죠? 윤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 빌딩 임대권 컨디션은 괜찮으십니까? 그건 아직 협의 중입니다만 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어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였죠. TS 물류 공동대표한테서. 박미라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이게 일주일 뒤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임대 계약건 다시 검토해 보시죠. 저는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카드를 건넸죠. 블랙카드였습니다. 전부 합쳐서 계산해 주세요.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됐어요. 저는 돌아서서 네 사람을 봤습니다. 월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오늘 식사값은 제가 냈습니다. 대신 일주일 뒤엔 제 사무실에서 다시 얘기하시죠. 그땐 계약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어요. 제 왼손 검지의 흉터가 또 저렸습니다. 가난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죠. 냉동창고 3동 마스터키. 2012년 겨울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영하 25도 냉동창고 바닥에서요. 사람들은 제가 물류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이전에 저는 20번도 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체국 집배원으로 5년을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을 배달했죠. 그러다 1990년대 말 퇴직금 2천만 원을 모아 작은 택배 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대형 택배사와 경쟁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만에 빚만 3천만 원 남았죠. 다시 일용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게차 운전, 하역 보조, 냉동창고 관리.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딸 소진이는 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2003년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냉동 냉장 운송에 집중했어요. 중고 냉동차 한 대를 사서 새벽 시장을 돌았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차량 고장, 납품 지연, 계약 파기. 악순환이었죠. 빚은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삽시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바로 온도 관리였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물류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상태 유지라는 걸. 신선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온도가 1도만 틀어져도 수억 원이 날아가는 화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엔 제대로 된 콜드체인 시스템이 없었어요. 2008년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 지인 빚, 사채까지 끌어모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걸로 냉동 탑차 세대와 중고 냉동창고 한 동을 샀죠. TS 물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태석의 이니셜이었어요. 처음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직원 셋이서 24시간 돌아가며 일했어요. 저는 운전도 하고 창고 관리도 하고 영업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버텼죠. 그러다 2010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백신 운송 입찰이 났어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영하 20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실시간 온도 기록을 제출해야 했죠. 대형 물류사들은 귀찮다며 포기했습니다. 저는 직접 온도 센서를 달고 수기로 기록하며 밤새 모니터링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계약이 소문을 탔어요. 다른 제약사, 식품회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죠. 2011년 직원이 20로 늘었습니다. 냉동 창고를 2동 더 샀고 차량도 10대로 늘었어요. 그리고 2012년 겨울 저는 방심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대형 납품건이 있었어요. 한 호텔 체인에 냉동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이었죠. 3억 원짜리 물량이었습니다. 그날 직원들은 대부분 휴가였어요. 저는 혼자 창고에 남아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 3동, 영하 25도, 보온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선반을 체크하고 온도계를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한 거예요. 저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창고 밖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들겼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냉동 창고는 방음이 완벽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온복을 입었지만 영하 25도는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손끝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 소진이의 얼굴도요. 12살 소진이가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야? 하고 물었던 게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저는 창고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도구가 없을까 찾았어요. 선반, 상자, 지게차. 지게차. 냉동 창고 안에 소형 지게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지게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살아있었죠. 지게차에 포크를 들어 올려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레버를 당겼어요. 유압이 작동하며 포크가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익. 문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저는 지게차에서 내려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죠.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2시간 10분. 그게 제가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동상 진단을 받았어요. 왼손 검지와 중지, 오른발 엄지발가락. 3군데가 2도 동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절단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을 거예요. 그리고 추위에 민감해질 겁니다. 1달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이 회사를 지켜줬어요. 납품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계약도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퇴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직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거의 죽을 뻔하셨잖아요. 저는 왼손 검지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쉬면 죽어. 계속 움직여야 살아. 2013년부터 회사는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유통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정부 납품도 시작했어요. 냉동 창고는 10동으로 늘었고 차량은 100대가 넘었습니다. 2018년 한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300억 원.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공동 경영 방식을 제안했어요. 제가 51% 지분을 유지하고 대기업이 49%를 가져가는 구조였죠. 그들은 자본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저는 운영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2022년 TS물류는 국내 콜드체인 물류 점유율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매출 5천억 원, 직원 2,000명, 냉동창고 50개동, 차량 500대. 그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60살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야지. 딸 소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평범하게 산 적이 있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왼손 검지에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평범하게 사는 연습을 할 거야. 2024년 가을 소진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 의사야.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근데 아빠, 상견례 때 너무 티내지 마. 그냥 평범한 아빠처럼만 나와줘. 왜? 그냥 있는 집 애들은 좀 그래. 아빠가 사업했다고 하면 뭐라 캐물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평범하게 나갈게. 그렇게 해서 저는 상견례 자리에 우체국 퇴직자로 앉았던 겁니다. 가난한 척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의 일부만 말한 거였죠. 하지만 그날 밤 박미라가 했던 말.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2012년 겨울이 되살아났습니다. 냉동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왼손 검지에 붕대를 갈아주던 간호사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동창고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차갑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상견례 다음 날 딸 소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어제 왜 그러신 거예요?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뭐가? 명함 주고 가신 거요. 준호 부모님이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아빠가 TS물류 공동대표라는 거. 왜 가실 때 말을 제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저는 커피를 타면서 대답했습니다. 너가 티 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 숨기실 줄은 몰랐죠. 준호 아버지가 아빠한테 전화하려는데 준호가 말렸대요. 지금 완전 난리예요. 난리? 병원 확장 건이요. 그 빌딩에 대해서 아빠도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야.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이 진짜지. 소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도 부모님한테 화내고 저 편들어줬어요. 준호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럼요. 너한테 화났어. 소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넌 어제 왜 가만히 앉아 있었어? 내 약혼자 부모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왜 참았어? 그게 사랑한다며? 그 사람이 좋다며? 그런데 왜 내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소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생각해 볼 일이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진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두 집안이 하는 거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넌 평생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 그게 견딜 수 있겠어? 준호가 있잖아요. 준호는 어제 뭐 했어? 소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준호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착한 것과 강한 것은 다른 겁니다. 아빠는 내가 불행해지는 게 싫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소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는요?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거야. 사흘 뒤 윤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제가 그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사과라기보단 거래 제안에 가까웠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대건 말씀인데요.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주일 뒤에 사무실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그때 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020년에 매입한 빌딩 계약서였어요. 강남역 인근 15층짜리 오피스 빌딩. 매입가 250억 원. 현재 시세 380억 원. 윤태성의 병원은 그 빌딩 5층에서 7층, 3개 층을 임대하려 했습니다. 보증금 10억, 월세 3천만 원 조건으로 협의 중이었죠. 저는 계약서 조건란에 몇 가지를 추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서 하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특약 조항 몇 개 넣으려고요. 어떤 조항이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건물 내 모든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에게 적정 임금과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갑질 행위 또는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셋째, 위반 시 위약금은 보증금의 200%로 한다. 전화 너머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사실상 윤리 조항이잖아요. 이런 조건은 임대차 계약에 거의 안 들어가는데요. 넣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일주일 뒤 윤태성과 박미라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TS물류 본사 20층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윤태성은 정장을 빠르게 차려입고 왔고 박미라는 명품 가방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태성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한 대표님, 그간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임대 조건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윤태성이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두 장.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하청업체 관리 조항이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라기보단 이런 조건은 처음 봅니다. 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대표님, 저희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소나 경비 같은 건 외주로 맡기는데 그 사람들 임금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운영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안 됩니까? 박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한 조건 아닙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빌딩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윤태성이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수익성 때문인데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수지타산?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윤 이사장님 상견례 때 제게 월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저를 수지타산에 넣으신 거죠. 월 70만 원이면 제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윤태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저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는 거죠. 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박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를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닙니까? 골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소진이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하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진이는 스스로 결정할 겁니다. 저는 그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든지 거절하시든지. 윤태성이 박미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대표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조건이 아니면 계약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검토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조건이면 계약 깨질 텐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하지만 임대 수익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저는 왼손 검지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저녁 무렵 소진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윤준호도 함께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안내했죠. 앉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준호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계약 조건 말이에요. 그래.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준호 아버지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잖아요. 어렵지 않아. 사람 제대로 대우하라는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부모님 잘못이니까요. 그래도 아버님, 저희 결혼이랑 사업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분리할 수 있어? 네. 내 부모님은 내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거래처로 계산했어. 그런데 나는 그 둘을 분리하라고? 그게 공평해 보여?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호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저는 준호 오빠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알아. 그런데 소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준호를 좋아하는 게 맞아? 아니면 준호 집안이 편해서야? 뭐라고요? 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 아빠가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피해 다닐 때 넌 학원도 못 다녔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넌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고. 소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넌 항상 안정을 원했어. 가난하지 않은 삶을 꿈꿨지. 준호는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이야. 의사해, 집안 좋고, 돈 걱정 없고. 맞지? 아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현실적인 선택이지. 하지만 소진아, 그 선택에는 값이 있어. 내가 평생 그 집안의 못난 사위 딸로 살아야 한다는 값. 소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내 약혼자 부모가 틀린 거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진이를 지키겠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소진이를 무시하거나 아버님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냐고 물었어.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넌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착한 것만으론 부족해. 내 부모님이 틀렸을 때 넌 부모 편을 들 거야? 아내 편을 들 거야? 두 분 다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정직한 청년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가봐. 오늘은 이만 얘기하자. 준호와 소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소진이가 저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소진이가 우는 거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힘든 게 나아. 결혼하고 나서 힘든 것보단.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소진이가 뭘 하든 응원해줬잖아요. 응원하는 거랑 방치하는 건 달라. 방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소진이가 행복하길 바라. 그런데 저 결혼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다음 날 윤태성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계약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없을까요? 어떤 부분을 협의하고 싶으십니까? 하청업체 관리 조항 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긴 어렵고 대신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분기별로 점검을 받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사 비용을 냅니까? 저희가 내야 하나요? 당연하죠. 임차인 책임이니까요. 그럼 비용이 너무. 윤 이사장님, 병원이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분기별 감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아야 500만 원이에요. 연간 2천만 원. 매출의 0.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데 0.1%도 쓰기 싫으시다면 애초에 이 계약은 안 맞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소진 씨와 준호 결혼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뭐요? 준호가 소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 눈치만 보는 사람인지. 윤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대표님, 저도 부모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럼 아십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뒤 소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준호랑 한 달 동안 떨어져 있기로 했어. 서로 생각 정리하는 시간 갖기로.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내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진들이었어요. 소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낡은 아파트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저렴한 식당에서 소진이 생일을 축하하던 사진. 소진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돈 걱정은 없지만 웃음이 줄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임대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됐어요. 윤태성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병원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소진이는 준호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나 준호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준호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선택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건데? 모르겠어. 근데 지금 거리를 두니까 보이는 게 있어. 뭐가? 준호는 착해. 근데 강하진 않아. 부모님이 뭐라 하면 결국 부모님 말을 들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어. 근데 아빠, 그래도 준호 좋아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랑 선택은 달라. 넌 준호를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지. 소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네. 응, 사랑은 시작일 뿐이야. 그 다음이 더 중요해. 12월 초 TS물류 본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태석 대표님 계십니까? 프런트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아래층에 윤준호 씨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준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앉아.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 소진이랑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알아. 그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소진이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지분 포기 각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본인 윤준호는 윤태성 이사장이 운영하는 재활의학병원의 모든 상속 지분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경영 참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날짜는 오늘이었고 준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한테 어젯밤에 드렸습니다. 왜?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 일이에요. 병원 경영이나 부동산 확장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뭐래? 화내셨어요. 배은망덕하다고 애써 키운 보람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래도 제 결정입니다. 저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큰 병원 의사가 되는 것보단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아니요. 소진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소진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소진이를 무시하거나 아버님을 무시한다면 저는 소진이 편에 서겠습니다. 부모님과 멀어지더라도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겠네. 네. 무섭습니다. 솔직히요.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반항하는 거라서요. 부모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진이랑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건 소진이가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님 허락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흔들리지만 도망치지 않는 눈빛. 준호야. 네. 결혼은 허락받는 게 아니야. 책임지는 거야. 내가 소진이를 평생 지킬 자신 있으면 해. 없으면 하지 마. 지키겠습니다. 확실해? 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열쇠인 것 같은데요. 냉동창고 마스터키야. 2012년에 내가 이 열쇠 든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어. 거의 얼어 죽을 뻔했지.
준호가 열쇠를 받습니다.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잊지 않으려고. 차가운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저는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세상은 차가워. 특히 돈이 오가는 곳은 더 그래. 그런데 준호야, 가정은 달라야 해. 가정만큼은 따뜻해야 해. 네. 내 부모님은 세상을 차갑게 사는 법은 아는데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은 모르는 것 같아. 넌 배우지 마. 준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진이한테 가봐. 내가 직접 말해. 준호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준호는 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성장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준호의 부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우리 준호가 그쪽에 갔다던데요. 다녀갔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적인 얘기였습니다. 한 대표님, 준호가 병원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대표님이 시킨 겁니까? 제가 왜 그런 걸 시킵니까? 그럼 소진 씨가? 아니요. 준호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윤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호가 병원을 이어받길 원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병원인데 아들이 포기한다니 허탈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호 눈빛을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말하는 눈빛이더군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한 대표님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 이사장님. 네. 사과는 소진이한테 하십시오. 저한테가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냉동창고 열쇠를 꺼냈어요. 차갑게 식은 금속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체온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2012년에 누군가 제게 했던 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박미라였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확인할 날이 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 확장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최종 입주 점검 미팅이 잡혔어요. TS물류 본사 회의실. 윤태성, 박미라, 병원 실무진 3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법무팀 조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죠. 최종 계약서입니다. 검토하십시오. 윤태성이 계약서를 받아 넘겼습니다. 박미라는 팔짱을 끼고 창밖만 봤어요. 하청업체 관리 조항, 분기별 감사. 다 들어가 있네요. 네. 합의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럼 오늘 서명하면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특약 제7조 임차인은 건물 내 모든 인력 정규직, 계약직, 하청업체 직원 포함에게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보증금의 200%를 청구할 수 있다. 윤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조항인데요. 오늘 추가했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라니.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조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 예시를 각주에 넣었습니다. 욕설,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이 포함됩니다. 박미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다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말하는 것과 인격을 모독하는 건 다릅니다. 누가 판단하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외부 감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반영되고요.
박미라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트집 잡으면 우리가 쫓겨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트집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맞습니다. 윤태성이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이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병원 운영하면서 직원 관리를 이렇게까지 제약받으면. 윤 이사장님, 저는 글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이사장님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 용역 직원 중에 이순자 씨 기억하십니까? 윤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병원 야간 청소를 맡았었죠. 글쎄요. 기억이 잘. 저는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분이 산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병원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산재는 기각됐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라 병원은 책임 없다는 이유였죠. 이순자 씨는 치료비를 못 내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용역업체 직원이잖아요. 12월 24일 이순자 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을 만나러요. 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그날 그 병원 앞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날 냉동 창고에서 거의 죽을 뻔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대기하면서 본 거예요. 이순자 씨가 박 여사님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걸요. 박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순자 씨가 치료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셨습니다. 그건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병원 복도에서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를 도와드렸죠. 지금은 건강하게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윤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님, 그 일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12년 전 일인데 왜 지금 12년이 지났다고 잊어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날 밤 냉동창고 바닥에서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냉정하다면 제가 규칙을 만들겠다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규칙을요. 저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은 제 원칙입니다. 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사든 청소 노동자든. 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날 일 때문에? 아니요.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다시는 남을 무릎 꿇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오래된 만년필이었습니다. 2010년 첫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샀던 거였죠. 서명하십시오.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면요. 윤태성이 계약서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조건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됩니다. 병원 확장도 취소되고요. 공사는 이미 90%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입은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 전 특약 조항 변경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해당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윤태성이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표님은 저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변화를 원하니까요. 저는 윤태성을 봤습니다.
윤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 없이 사신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함부로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이 계약이 그 시작입니다. 박미라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을 모르시니까 문제죠. 저는 만년필을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윤태성이 박미라를 봤습니다. 박미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윤태성이 만년필을 집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법인 인감을 찍는 순간 쾅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걷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윤태성과 박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 대표님, 윤태성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대표님은 복수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요?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셔야죠. 윤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네요. 값어치는 하실 겁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계약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알면 반발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는 원칙대로 할 거야. 원칙이요? 저는 왼손 검지 흉터를 만졌습니다. 사람은 따뜻하게, 계약은 차갑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뭐가요? 윤태성 계약. 서명 받았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조건을? 응. 그럼 이제 소진이랑 준호 결혼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선택이야.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중순 소진이와 준호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소진이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아빠, 준호가 완전 달라졌어. 어떻게? 병원 집은 포기하고 나서 오히려 시원해진 것 같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그래. 뭐 하려고? 동네 작은 클리닉 차릴 거래. 재활치료 전문으로. 나한테 데이터 분석 좀 도와달래. 환자 관리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좋네. 둘이 잘 맞겠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 고마워. 뭐가? 나 정신 차리게 해줘서. 나 거의 편한 선택하려고 했거든. 알아. 근데 아빠가 확 뒤집으니까 나도 준호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응. 행복할게. 2월 초 윤태성의 병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소진이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 아버지가 개원식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저희 병원은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우합니다. 그랬대.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들도 다 무대에 올라오게 해서 박수받게 했대. 그래. 응. 준호 말로는 아버지가 많이 바뀌셨대. 요즘 직원들한테 함부로 안 하신대. 다행이네. 박미라 어머니는 아직 좀 어색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셨대.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고 있었어요. 3월 TS 물류에서
분기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윤태성 병원 감사 결과입니다. 어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청업체 직원 임금 체불 없고 안전 장비 지급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익명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미라 여사가 청소 직원한테 반말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요. 확인됐어? 직원 진술은 있는데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 수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면 충분해. 다음 분기에 재발하면 그때 조치하고. 알겠습니다. 며칠 뒤 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저예요, 박미라.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 결과 받습니다. 경고 받았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제 차 좀 닦아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원래 청소 담당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적 심부름은 안 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 네, 2012년 일 이순자 씨 일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 줄.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4월 소진이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이었어요. 하객도 100명 정도로 적었죠. 준호는 자기 돈으로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윤태성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소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조촐하게 했죠. 식장 입구에서 윤태성과 마주쳤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죠. 제 딸 결혼식인데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요. 배운 걸 실천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라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한 대표님, 소진 씨 예쁘게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잘할게요. 박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사람 대하는 법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소진이가 아름다웠어요. 준호도 행복해 보였고요. 주례없이 진행되는 식이었습니다. 대신 신랑 신부가 직접 서약을 낭독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소진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집안 때문도 아닙니다. 소진이 제 옆에 있을 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요. 평생 소진을 지키겠습니다. 부모님보다 제 직업보다 소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믿습니다. 준호가 절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도 준호를 지키겠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준호 옆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윤태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대표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병원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직원들을 잘 대우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직률도 낮아지고 환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표님이 왜 그런 조건을 거셨는지. 윤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운 건 경영이었어요. 효율, 수익, 성과.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건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도 좋은 분입니다. 다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배우겠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소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아내, 소진이와 준호, 그리고 윤태성 부부까지. 사진 속 6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뭘? 소진이 지켜준 거요. 그리고 저 사람들 바꿔놓은 것도요. 바꾼 게 아니야. 스스로 깨닫게 한 거지.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어. 솔직히, 알아요. 당신 냉동창고 얘기할 때 손 떨리는 거 봤어요. 저는 왼손 검지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있어서 다행이야. 왜요? 잊지 않게 해주거든. 사람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해야 하는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당신도 충분히 했어요. 응, 이제 쉴게.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순자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감귤 한 박스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태석 대표님께 오랜만입니다. 이순자입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올해 첫 수확한 감귤 보냅니다. 달고 맛있어요. 대표님이 12년 전 저를 도와주신 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세상이 차가울 때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순자 올림. 저는 감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로 달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소진이와 준호는 작은 재활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손 클리닉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소진이가 만든 환자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그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구경하러 왔어. 소진이 있어? 네, 안에 있어요. 진료실 옆 사무실에 소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3개를 놓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아빠,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소진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때, 일은? 좋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준호도 환자들 진료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돈은? 소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돈 걱정하세요? 적자는 아니에요. 손익분기점은 넘겼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아빠, 저희한테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왜? 필요해? 아니요. 그냥 아빠가 절대 제안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해. 왜요? 너희가 스스로 키워야 해. 그래야 내 거야. 역시 아빠답네요. 소진이가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환자 만족도 그래프예요. 저희 클리닉 평점이 4.9점이에요. 주변 병원 중에 1등이래요. 대단한데? 비결이 뭔지 알아요? 직원들 잘 대우하는 거요.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모두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임금도 시장 평균보다 10%더 주고요. 준호 생각이야? 저랑 같이 정한 거예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배운 거 실천하고 싶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잘 배웠네. 클리닉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성이었어요. 한 대표님, 다음 주 병원에 감사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되면 연락 주십시오. 며칠 뒤 윤태성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때 갔던 그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동네 작은 한정식 집이었죠. 여기 괜찮습니다. 음식도 좋고 조용하고요. 윤태성이 메뉴를 건넸습니다. 정식 2인분 주세요. 주문을 하고 나서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감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이번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최근에 좋은 일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주는 거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 계약 조건 없었으면 저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윤태성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병원을 확장할까 말까요? 지금 운영이 잘 돼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커지면 또 사람 관리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지금은 제가 직원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정하셔야죠.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작아도 제대로 하면 그게 좋은 병원입니다. 크게 키우고 싶으면 키우되 원칙은 지키십시오. 원칙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이사장님이 지킬 원칙입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윤태성이 계산을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러세요.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돈도 많으신데 왜 아직도 원칙을 그렇게 지키세요? 저는 왼손 검지를 받습니다. 이 흉터 보이시죠? 네. 이게 저를 깨워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돈은 벌면 늘어나지만 원칙을 잃으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저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윤태성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2012년 병원 기록, 이순자 씨 산재 서류, 상견례 날의 영수증. 하나하나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냉동창고 사고 보고서였어요. 2012년 12월 24일 한태석 대표 냉동창고 갇힘 사고. 2시간 10분 고립. 동상 이도. 왼손 검지, 중지, 오른발 엄지.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냉동창고 마스터키. 이제는 녹슨 열쇠였습니다.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창고의 열쇠. 하지만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차가워지는지, 그리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뭐해요? 정리하고 있어. 그 열쇠 아직도 갖고 있네요. 응. 버릴 수가 없어.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제 좀 놓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도 했고, 사람들도 변했고, 복수가 아니었어. 그냥 확인한 거야. 뭐요?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지. 나아지던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몇 주 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태성의 병원은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 달성했죠. 저는 윤태성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소진이가 임신 소식 전할 거예요. 먼저 귀띔해 드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군요. 그날 밤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열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버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간직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TS 물류 본사로 갔습니다. 20층 회의실. 창문을 열고 한강을 봤어요. 그리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유리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액자 아래에 글을 새겼습니다. 냉동창고 3동 마스터키. 세상이 차가울 때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 액자를 회의실 벽에 걸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뭐예요? 기념품이야. 무슨 기념품이요? 살아남은 기념. 그해 가을 소진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한준서. 병원에 가서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를 아버님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나처럼? 네. 강하지만 따뜻하게요. 저는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한 것보단 따뜻한 게 더 어려워. 알아요. 그래서 배우려고요. 소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손주 이름 마음에 드세요? 준서? 좋은 이름이네. 준비할 준, 차례서. 준비된 시작이라는 뜻이래요. 준호가 지었어요. 준비된 시작?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윤태성과 마주쳤습니다. 한 대표님, 손주 보셨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저도요. 첫 손주라 기분이 이상해요. 윤태성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사돈이네요. 그렇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2년 전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악수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준서래. 알아요. 좋은 이름이죠? 응. 준비된 시작? 그 아이가 준비된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무슨 세상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세상.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나 혼자는 안 돼. 다 같이 해야 해. 그래도 당신이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냉동 창고에서, 세상에서.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살아남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게 도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봄이 올 겁니다. 손주가 자라서 세상을 볼 나이가 되면 그때 이 아이에게 보여줄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선생님. 2012년 그날 누군가 제게 했던 말.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냉정하면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은 차갑게 벌어도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70만 원이면 충분하죠? 그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계약서로 끝났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세상은 차갑지만 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